안녕하세요.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낭만주의 예술을 중점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낭만주의 뭐 역사, 철학, 뭐 여러 가지 문학 이런 거 있겠지만, 이번에는 예술을 중점적으로 다룰 거니까, 뭐 그렇게 관심 없는 분들은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술이라고 하니까 이제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래도, 뭐 나름대로 얻어갈 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좀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이제 뭔가 접하는 걸 원하는 분들에게는 또 좋은 영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낭만주의를 해겔이 예술의 종말이라고 봤다고 얘기했죠. 그죠? 낭만주의 해겔 입장에서는 예술의 종말이다. 예, 예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러한 해겔의 관점이 독일의 낭만파, 일종의 미학자들, 다른 미학자들은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겠죠. 예, 지지를 얻지 못한 거야. 이러한 다른 독일의 낭만파 미학자들은 이제 예술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사망 선고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술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발견하는 거, 이거에 더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론가 중에서 뭐 비렐름 하인리 바켄로더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바켄로더라는 사람이 자신 작품 중에 이제 뭐 예술 사랑하는 뭐 수도사의 뭐 토로, 뭐 하소연 뭐 이런 작품이 있는데 뭐 이런 작품에서 독일 낭만주의가 어떤 중심적인 이제 내용을 갖고 있는지 일종의 독일 낭만주의의 중심적인 교리를 펼쳐 보입니다. 자, 예술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켄로더가 예술은 곧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일종의 상형문자라는 거예요. 상형문자. 우리가 상형문자 같은 거를 봤을 때 옛날에 뭐 고대 뭐 수메르인, 뭐 이집트인 이런 사람들이 이 상형문자를 통해서 뭘 했어요? 자연이라던가 주변 사물의 의미라던가 그런 것들을 해석했죠. 그죠? 뭘 전달하려고 하는지 이거를 의미 파악하는 일종의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수단이 상형문자였잖아요. 그죠? 예술은 일종의 상형문자라는 거야. 예술을 봐가지고 우리가 상형문자에서 의미를 파악했던 것처럼 예술을 통해서 우리는 의미를 파악하고 인간에게 무언가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전달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상형문자적인 상징들, 이러한 심볼들은 결국에는 이미지하고 언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합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미지하고 언어를 결합시키는 게 예술의 역할과 똑같다라는 식으로 봤던 겁니다. 자, 그래서 자연이라는 것 또한 언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누구의 언어야? 신의 언어인 거야. 신의 언어. 자연은. 그래가지고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이러한 언어는 신 존재를 증명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신 존재 증명. 무엇이 자연이 신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자연이라는 것이 이전 영상에도 아주 누누이 얘기했지만 독일 낭만파 화가이자 이론가 중에서 또 필립 오토룬게라고 지우고 설명하겠습니다. 낭만파 화가 중에 룬게라고 있었어요. 필립 오토룬게. 이 오토룬게는 이제 자기의 작품에서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화가였고, 그래서 이게 다시 어떻게 암호화시킨 거예요. 어떤 이러한 자연에 대한 부분을 상징적으로서. 그래서 결국 룬게는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기독교, 크리스트교 신앙이었는데 이 기독교 신앙하고 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있잖아요. 기독교적 이미지 도상하고 이러한 이미지가 없는 개념들,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결국 표현의 견고성하고 결합하게 됩니다. 결합. 자, 근데 이러한 표현의 견고성, 룬게가 보여줬던 이러한 견고성은 일종의 뭐랄까, 해겔이 얘기했던 뭐였죠? 예술의 종말. 예술의 종말이라는 거, 이러한 것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왜냐, 이러한 기독교 이미지적인 것들을 이미지 없는 개념으로 견고성 있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뭘로써? 그림으로써, 상징으로써, 자연이 보여주는 것. 자연이 결국에는 뭐다?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그죠? 자, 이러한 낭만주의의 어떤 유기적 미학과 또 관련되어 있는 게 공감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뭐 국어 시간에, 한국 수업, 한국 대한민국 학교에 이제 애들 상대로 하는 이러한 국어 시간 수업에는
공감각이라는 것을 뭐 두 가지의 이제 감각이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표현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죠? 뭐 시각의 청각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뭐 여기서 이제 공감각이라는 것은 일종의 개별적인 예술 형식의 융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별적인 것들이 융합된 거야. 합쳐진 거지. 그러니까는 뭐 국어 시간에 얘기하는 거랑 뭐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봐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이제 예술의 통일성과 이거에 이제 상응하는 다양한 감각들이 있겠죠. 다양한 감각들이 결합. 통일성과 이거에 상응하는 다양한 감각들의 결합을 이제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다양한 감각들은 또 이제 무한하게 여겨질 수가 있겠죠. 이러한 무한함을 성취하는 과정, 이런 것을 일종의 공감각이라고 봤던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필립 오토 룽게는 시인 티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곡가 중에 루트비 베르거라고 있는데, 이 티크하고 베르거하고 공동으로 작업을 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그림 중에서, 룽게 그림 중에서 이제 나날의 시간이라고 있어요. 나날의 시간. 이 연작품인데, 이 나날의 시간 연작품에서 이제 공감각, 이거를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직접 가시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한번 룽게 작품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 치크라든가 베르거라든가 뭐 이런 룽게라든가 이러한 예술가들은 결국에는 아이들이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는 이러한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 그것의 이 최초의 내향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내향성을 부활시켜보자. 뭐에서? 예술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 내향성을 부활시켜보자라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공감각적인 예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낭만주의에서 서로 다른 감각들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지각으로 동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해서 뭐와 비슷하다. 아이들의 능력과 유사하다라고 봤던 겁니다. 아이들이 이렇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사물을 보면 그 사물에다가 생명을 부여하고요. 여기에다 말을 걸지. 그리고 이거에다가 의인화까지 시킵니다. 의인화. 자, 여러분들 아이 키우신 분들은 아실 거야. 애들이 막 장난감 사면 막 거기에 인격 부여하잖아. 생명처럼 취급하잖아. 무기물인데도. 왜 그러냐? 아이들의 일종의 능력이지. 세계와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 그 능력이 마치 공감각이랑 유사하다. 낭만주의 예술가들 이론에 따르면. 그래서 서로 다른 감각을 총체적으로 지각적으로 동화시키는 게 유사하다라고 봤던 겁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종합 예술작품, 이러한 종합 예술품에 대한 독일적인 관심이 있었죠. 이러한 독일적인 관심들은 괴테, 셸링, 이러한 이론가들로 하여금 건축이라는 것을 마치 음악과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러한 종합예술, 공감각적인 예술에 대한 관심이. 그래서 나중에 셸링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건축은 일종의 얼어붙은 음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얼어붙은 음악이래, 건축이. 그리고 바그너 또 낭만주의 음악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바그너는 자신의 이제 악극에 대해서 신화, 시, 뭐 음악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융합시켜가지고 뭘 했어요? 바그너가 종합 예술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러한 낭만주의 예술가들이 공통적으로 어떠한 사고방식을 갖고 자신의 예술 작품을 창조했고 이론을 밀어붙였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끝이 아니야. 오늘은 낭만주의 예술에 대해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또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화가인데 또 우울했던 화가죠. 이 화가 여러분들 아돌프 히틀러가 엄청나게 좋아했던 화가입니다. 진짜로. 자, 이 사람의 유명했던 그림 중에 안개 속의 방랑자인가? 안개 위의 방랑자라는 그림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인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팡이 짚고 서 있는 거 있어. 이렇게 지팡이 짚고 여기 뭐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막 안개로 막 가득 차 있어. 여러분들 이 그림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룽게처럼 낭만주의 예술 철학을 혁신했던 사람이에요. 카스파스 다비드 프리드리히라고 독일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이제 18, 19세기 사람이었는데 되게 황량했지, 그림들이. 그리고 상징적이었어요. 풍경이. 이 사람 작품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탐구하려고 했던 것은 자연 그 자체라기보다는 뭐였을까? 자연에 대한 일종의 자신의 관념들을 표현한 거예요. 관념 표현. 자연 그 자체로 표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산이라든가 전원 풍경을 주로 많이 그렸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자연을 그리면서 자신을 사실상 표현하고 그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연 속에서의 어떤 공허, 우울, 황량함, 적막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나다, 내 삶이다 라고 보여준 건데, 다비드 프리드리히는 예술가라면 눈앞에 보는 것뿐 아니라,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마음속으로 네가 보는 것도 그려야 된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예술가라면 네가 눈앞에서 보이는 것만 묘사하는 게 아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뭘 보고 있는지도 그려라. 누가?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가. 자, 프리드리히는 야외로 굳이 뭐 많이 나가진 않았고 작업실에서 육체의 눈을 감았습니다. 육체의 눈을 감고 정신의 눈을 뜬 거야. 정신의 눈으로 자연에 대한 자신의 경험, 이전의 경험을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어떻게? 개인적인 차원으로 변형시키면서. 이게 중요하지. 그냥 자연을 그대로 실경 묘사한 게 아니라고. 개인적 차원으로 변형시켜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그림으로 창조해낸 거야. 여기서 개인적인 변형의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실경을 실사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 더 먼 공간이 보이는 어떤 방에 더 먼 공간이 보이는 이렇게 창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방이 있으면은 이 창 그림을 그리면서 자, 관찰하고 있는 관찰자 모습까지도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뭘 한 거냐? 풍경하고 실내를 통합한 거예요. 통합. 풍경, 실내를 통합시켰다고, 그림 속에서. 자, 이렇게 해서 프리드리히의 그림을 보는 사람은 어떠한 느낌을 받느냐? 바로 이 프리드리히 예술가의 내면 세계와 동화될 수 있는 거야. 아, 이 창밖의 배경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겠구나. 이러한 어떤 내면 세계에 동화되면서 결국 동시에 개인적, 인디비주얼한 감수성, 이러한 감수성하고 일반 세계에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경계를 느낄 수 있다. 뭘 통해서?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이러한 창과 배경, 실내의 풍경, 통합 그림을 통해서. 개인이 느낀 것과 그 세계, 그 사이의 거리감, 일종의 간극 뿐만 아니라 융화되고 있는 그 모습들,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는가를 나타냈다. 자, 개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다비드 프리드리히가 루터교였어요. 루터교. 이 다비드 프리드리히에게 상당히 중요했어요. 개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왜냐면은 프로테스탄트적인 요소가 있으면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잖아. 선행으로써 구원받지 않고. 그죠? 그래서 결국 자연에서 이러한 다차원적인, 다원적 의미를 찾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에서 여러 가지 의미 찾으려면 구속돼 있어야 돼? 아니지. 자유로워야 되잖아. 이게 전제로 되어야 되잖아. 그래서 거의 뭐 낭만주의의 아이콘적인 그림을 그렸죠. 아이콘적인 그림. 뭐라고? 안개 속의 방랑자. 그죠? 그래서 이제 안개를 내려다보는 이 방랑자, 이 그림은 낭만적인 인간이 겪는 개인의 곤경을 느끼는 거지. 자연과 그 이 거대한 자연 안에 인간이라는 이 작은 존재, 이것이 그림에 멋지게 표현되어 있다. 어떤 낭만적 계시적인 측면도 나와 있지. 너라는 존재는 자연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인물과 이 뭐랄까 프리드리히가 바라보는 이 세계 사이에서는, 그죠? 뭔가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지.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야. 나는 분명히 이 세계 안에 속해 있는 인간이야. 벗어날 수 없어. 세계 안에 속해 있는데 이 세계 안에서 나는 간격을 느끼고 간극을 느끼는 존재야. 이게 뭐다? 낭만적
아이러니인 거지. 말 그대로 이게 낭만적 아이러니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제 영상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죠? 프리드리히 그림 하나만 또 더 소개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 프리드리히의 되게 비타협적인 그림 중에서 바닷가의 수도사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은 이제 의식적 인간, 어떤 의식이겠어요? 자기를 의식하는 자기의식적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역설, 이거에 의해서 인간이 이러한 물리적 세계로부터 어떻게 돼 있을까, 여러분들? 소외되어 있는 것. 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걸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간과 자연 사이의 간격은 위협적인 거예요, 일종의.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인간은 뭐냐면은 자연이라는 얼굴 위에 도단한 일종의 사마귀나 뾰루지 같은 거예요. 뾰루지. 인간은 자연이라는 얼굴 위에 도단한 사마귀나 뾰루지 같은 거. 짠해서 없애버려야 하는 거지만 분리될 수도 없이 위에 뭔가 돋아나 있는 느낌. 자, 이런 거. 자, 그래서 독일 낭만파 시인이자 비평가 중에서 브렌타노라고 있었는데, 클레멘스 브렌타노. 이 사람은 이 프리드리히의 그림 앞에서 느끼는 이런 무력감, 자연 앞에서 느껴지는 이런 무력감들 있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그림 안에 들어가가지고 프리드리히가 그려놓은 바닷가의 수도사 그림 안에서, 자, 인간적 존재가 누굴까요? 이 그림에서 수도사겠지. 바닷가의 수도사니까. 이 수도사와, 자, 이 존재와 동일시되도록 일종의 우리는 초대를 받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 프리드리히가 이제 그려놓은 그 그림에 의해서. 우리는 수도사와 그림에서 동일시되도록 초대받지만, 하늘의 어떤 평평한 그림과, 그리고 이러한 억압적인 이러한 벽들은 어떻다? 다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놔? 동일시되도록 초대받지만 이러한 억압적인 벽과 하늘의 평평함은 우리 자신으로 일종의 우리 자신으로 회귀하도록 어떻게 해요? 자연이 우리 자신으로 결국 넌 너 자신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내던져 버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프리드리히는 이렇게 고의적으로 이렇게 원경 있죠. 근경 원경. 예. 이 근경 원경 예전에 이 루빈 얘기하면서 사회학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장이론 얘기하면서 이 멀리 있는 경치인 이 원경을 고의적으로 프리드리히는 불가해한 일종의 덩어리로 처리합니다. 자, 이렇게 원경을 고의적으로 불가해한 덩어리로 처리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숭고함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아이러니를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숭고하고 뭐 대단한데 파악할 수는 없고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어떤 그런 간극. 그러나 인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하지만 불가해한 덩어리인 이러한 원경, 멀리 있는 경치, 그죠? 이러한 것들이 숭고한 아이러니고, 그래서 이러한 낭만주의적인 것에 대해서 일종의 이게 맞나? 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든다는 거지. 왜냐면은 고의적으로 불가해한 덩어리로 처리를 해버리면은 이게 뭔가 정의 내릴 수 없는 어떤 그러한 뭔가 아이러니로 다가온다라는 거야. 낭만주의자들도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정의 내리고 싶어 했는데 정의가 내려지지 않는 거야. 프리드리히의 이러한 바닷가의 수도사의 이 원경, 고의적으로 이렇게 처리한 걸 보면은. 그래서 이런 낭만주의적인 관념조차도 혼란에 빠뜨리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복잡다단한 그림들. 그래서 이러한 그림에 대해서 몇몇 해석가들은 추상미술의 선구가 아닐까? 현대 20세기 추상미술의 선구, 뭐가? 바닷가의 수도사. 누구의 그림? 카스팔 다비드 프리드리히. 어떤 화가였다? 히틀러가 정말 좋아했던 낭만주의의 화가. 그죠? 히틀러가 좋아했던 낭만주의 화가였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뭐 프리드리히까지 나갔네요. 낭만주의 예술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영국의 이제 낭만주의의 이제 풍경화라던가 이런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뭐 고전주의에서 그림 자체 아름다움, 그리고 뭐 컨스터블 또 얘기해 드릴 거고, 뭐 터너까지 나갈 수 있으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번 영상부터는 좀 미학적인 부분을 좀 다룰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도 다룰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술에 별로 관심 없으시면 뭐 안 보셔도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